제조물 책임법상 그 제조사, 예를 들어 회사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제조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제조물 책임법이 상당히 고마운 법일 수 있는데, 이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자의 책임,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라고 적을게요. 그냥 제조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바로 제조물 책임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조물 책임이라고 뭐 줄여 부를 수도 있고, 그 법이 어떤 법이냐 그러면 제조물 책임법이다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뒤에 읽기 자료 나오니까 또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 환경 정책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오염시킨 사람, 환경 오염자 책임. 자, 이것도 관련 법률이 읽기 자료에 주어져 있으니까 볼 건데, 환경정책 기본법상 환경 오염자 책임,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오염시킨 회사가 됐든 그 오염시킨 사람이 됐든 그 오염시킨 주체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가를 따져 묻지 않고 환경이 오염되면 책임져야 될 사람은 그냥 책임지도록 한다. 이게 바로 무과실 책임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번 강의 다 다루긴 좀 곤란한, 뒤에 가면 또 진도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적어보는데,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어렵죠? 이거 왜 어려운 거냐면, 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이야? 이럴 거니까. 근데 당장은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저거만 놓고 얘는 어디서 나올 거냐? 뒤에 가면 불법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파트에서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일단 적어놓고 하는데, 이번 강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사의 책임, 환경정책 기본법상 환경오염자의 책임, 이 두 개는 이번 강에서 반드시 소화를 하고요. 얘는 뒤에 설명을 하겠다. 자, 이게 왜 필요해 적는가를 배경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경적으로. 그럼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또 앞에 거슬러서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현대민법에서는 A, B, C, D, E, F를 다 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A, B, C가 강조되었을 때 나타날 문제점, 강자들이 더욱더 강해지고 약자들은 더욱더 약해지고 오히려 강자에게 면책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버린다는 A, B, C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대민법에 근대민법의 원칙을 수정하면서 D, E, F까지 인정되고 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여기 지금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문제 풀 수 있도록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 완강 코드를 미리 보여드릴게요. 완강 코드입니다. 보여주세요. 근대민법의 수정 원칙을 정리하니까 여기는 D, E, F뿐만 아니라 사례까지 꼭 한번 적어보면서 객관식 문제 대비하길 바랍니다. 자, 이러면 96페이지에 근대민법의 원칙 수정까지 됐고요. 읽기 자료 통해서 몇 가지 더 확인을 할게요. 그러네요. 96쪽 밑에 오른쪽 보시면 제조물 책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를 제조물 책임제도. 이때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고요? 무과실 책임, 이렇게 적어볼게요. 무과실 책임. 즉 제조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근데 이거 무슨 말인가? 이게 무과실 책임의 사례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냐? 출제되었던 사례 몇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좀 약간 상상하지 말고 그냥 좀 들어보세요. 상상하면 너무 무서워요. 상상하면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여 양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게 정확하게 기출되었던 사례입니다. 아니면 이런 거 있죠. 유모차에 바퀴가 빠져 타고 있던 어린이가 심하게 다쳤다. 상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상상하면 막 어떻게 다 기출됐던 거니까. 그다음 이런 거죠. 전동 킥보드. 선생님은 이게 막 감정이입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옛날에 전동 킥보드 얘기를 막 여기 우리 EBS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그해 수능에 전동 킥보드가 나와가지고 선생님 제자들은 뭐야? 이젠 전동 킥보드까지 마친단 말이야? 마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전동 킥보드 얘기했는데 감사합니다. 평가원이 전동 킥보드를 내주셔가지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오!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여러분 전동 킥보드는 40km까지 달려요. 시속 40km까지 훅 달리는데 뭐야? 그럼 계속 달리는 거죠, 그냥. 누가 멈추겠습니까? 네, 그렇죠. 누군가 멈춰주겠죠. 꽈당하고 벽에 부딪혔다. 어디 무슨 막 뭐 길에서 넘어졌다. 이러면 크게 다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조물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 드라이어. 이제는 이 말만 들어도 상상이 되죠. 잠깐만, 헤어 드라이어의 결함 때문에 누가 다쳤다고? 그렇죠. 설마 헤어 드라이어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진 않겠지만 헤어 드라이어가 이제 오작동하면서 엄청 뜨거운 바람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건 제조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조물이라고 하는 게 뭐랑 차이가 있는 거냐면 당연히 농산물과 차이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쌀이 제조물입니까? 쌀을 공장에서 만듭니까? 그러지 않죠. 수박도 공장에서 만드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농산물이 아니라 이쪽은 제조물인데, 그럼 헤어드라이어를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다가 그 제조물의 결함, 헤어드라이어의 결함 때문에 이게 과열되면서 뭔가 화상을 입었다.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였다. 스마트폰 통화 중인데 배터리가 폭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을 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직접 봤다기보다는 어떤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뭐 압력밥솥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막 주변에, 여러분 압력밥솥이 터지면 주변에 그냥 밥알만 흩어지고 끝납니까? 거의 뭐 폭탄이 떨어져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건 제조사 잘못이다, 제조업자 잘못이다,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걸 밝혀야 된다면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법에선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제조물의 결함이 있었고 나는 이거를 용도에 맞게 활용하고 있었는데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것만 입증을 하면 손해배상을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걸 제조물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가면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서 환경정책 기본법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외울 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법조문을 외우는 거 의미는 크지 않고 그냥 쭉 한번 읽은 다음에 밑에 해설되어 있는 거 정도랄까?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이렇게 써있네요. 무과실 책임이라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조건이 안 붙어 있죠. 그러면서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 사례는 선생님이 쭉 읽어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쭉 한번 읽어보면서 밑에 해설되어 있는 걸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는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 책임이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으로 무과실 책임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나는 가해 규정을 적용해서 도로공사 업체가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기관은 아닌데 환경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해서 비록 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체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등 과실이 없었더라도 막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공사를 진행하면서 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막 물도 뿌렸죠. 공사 차량이 그냥 팍 이렇게 지나가면 먼지가 팍 날릴 것 같으니까 조심조심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저속 운행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였고, 또 사과농장 주인의 요구에 따라 주택 상수도와 사과밭 농업용 수로를 막 무상 설치해주면서 하여튼 노력을 기울였는데 공사 중에 발생한 먼지 양이 적더라도 농약 살포 시 농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사과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과실 책임으로서의 책임을 지세요. 이게 바로 무과실 책임의 법리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에서는 방금 읽었던 제조물 책임 그리고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이 환경오염에 따른 그 환경오염을 한 책임을 지우게 한다까지 정리하시면 97페이지까지 됐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기본 문제 1번은 전강에 했던 법의 분류 혹은 그 법의 분류에 따라서 각각의 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뤄보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소스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소스라는 건 왜 얘기하냐면 뒤에 배울 내용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단 두 강의 민법에서 배울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건데 그게 민법에 규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민법은 이런 내용들을 규율하는 거야. 예고편이랄까. 여러분과 같은 미성년자 당장 다음 강 다다음 강 계속 이어집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규정한 것이 A법입니다. 이게 민법이에요. 개인 간의 사적 생활관계를 다룹니다. 맞죠? 혼인, 상속 이런 내용들도 다 배우게 돼요. 이쪽을 뭐 친족법 혹은 그 안에 뭐 가족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쪽은 상속법. 그래서 친족편과 상속편에서 우리 교육과정이 들어와 있는 범위를 다루게 될 거고요. 개인의 생활관계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한다. 그렇죠. 이제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일단 개인들의 생활에 좀 자유롭게 놔두기 위한 정은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은 물권이라고 부르고요. 임차권, 이것도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 없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집을 구입해야만, 집을 매매로만 구해야만 그 집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보증금을 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얼마씩 월세를 내면서도 집을 빌려서 살 수도 있어요. 임차권 이런 것들도 다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절차를 다루는 것은 절차법, 민사소송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풀 수 있도록 전 강에 이 소송법의 소개까지 했던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써있죠. 한 사람은 다른 법을 말했군요. 민사소송법으로 대표되는 절차법을 이야기했으니까 옳지 않은 것. 5번. 다음 두 번째. 다음 글에 제시된 A법의 적용 사례로 적절한 것. 평등한 개인 간의 사적인 법률 관계는 주로 재산관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재산관계라고 하는 건 물권, 채권 이런 말에도 좀 익숙해져야 돼요. 특히나 이 채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채권에서는 다음 강에 바로 시작할 계약 그리고 또 뒤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불법행위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 가족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럼 가족관계에서 배우는 건 뭐 혼인 이런 내용, 뭐 이혼, 뭐 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자 관계. 그러니까 친자 관계 이야기할 때 뭐 입양 이런 내용도 나오죠. 뿐만 아니라 더 뒤에 가서 뭐 사망, 상속, 뭐 유언 이런 얘기들 막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예고편. 어때요? 이게 예고편이 너무 부담스럽나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와,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쏙쏙 뽑아서 정리한다는 건 여러분 이만한 과목이 있습니까? 전부 다 이게 우리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겠다. 또 하나의 재미는요, 여러분 이게 듣는 사례가 재밌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노트북 사용하다가 배터리가 폭발하여 양손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게 재밌는 사례인가요? 재미없죠. 끔찍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냐? 웃겨서 재밌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이렇게 이제 뉴스에서 나온 얘기가 들리네? 또는 이걸 내가 설명할 때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면 상당히 법적으로 효과적인 설명이 되겠구나. 이런 재미가 있어요. 문제를 맞히는 재미도 당연히 있겠지만 A법은 이러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즉 이러한 법률관계가 뭘까요? 사적 법률관계죠. 기본적인 원칙을 밝히고 서로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 등을 알려준다. 그럼으로써 개인은 원만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민법이니까. 이건 뭔가요? 갑은 아버지 유언장. 선생님 유언 여기 적혀있는데 유언의 방식은 민법에 적혀있지만 유언장의 일부를 변조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럼 구속되어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면 형법에 적혀있고요. 구속이라든지 이런 처벌을 위한 절차라고 한다면 형사소송법에 있지. 여기 있는 갑을 어떻게 구속하고 어떻게 뭐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민법에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에 있는 건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과 이런 거예요. 이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걸 전강에서 저당권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렇죠.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얘기는 약속된 날짜에 돈을 못 갚게 되면 그 은행이 이 담보로 맡겨진 주택을 팔아서라도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규정들이 전부 다 민법에 들어가 있다. 디귿. 미성년자인 병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여자친구와 혼인하였다. 병은 몇 살일까요? 뭐예요 선생님, 갑자기 병이 몇 살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알려주나요? 병이 몇 살인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병은 누구지 몰라요 선생님이. 근데 병이 몇 살인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딱 알게 돼요. 그럼 선생님 18세라고 적으셨으니까 만으로는 한 16세? 한 17세 정도 됐겠군요. 아니요. 그냥 항상 만자가 안 붙어도 법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연령은 만입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니까 막 상상하는 거예요. 잠깐만, 문제에서 19세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나이로 19세면 만으로는 17세 또는 18세니까 미성년자겠구나. 아니요. 그냥 19세라고 하면 만으로 19세, 꽉 찬 19년 이상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세 미만이라는 미성년자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주셔야 되고요. 이 내용도 혼인 관련된 거니까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리을. 정은 자신의 땅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자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건 행정과 관련된 거죠.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구청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서 이것 민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에 관련된 여러 법 체계가 있어요.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행정법이라고만 넓게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3번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 이제부터는 이번 강의 정리했던 민법의 원칙, 판서된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인데,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누구랑 체결할 것인가,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사자만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 간에 자유롭게 체결한 계약이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어느 한쪽에게 매우 불리한 경우, 이걸 불공정 계약 혹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라고 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건 무효 할 수 있는 규정이 바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설명이 되겠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바탕으로 하는 건 계약 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근대 민법의 원칙이죠. 가는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근거가 된다. 그건 오히려 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이 틀리면서 답이 되고요. 그냥 2번은 틀렸어 이러면 안 돼요. 가를 나로 바꾼 다음에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근거가 되는 건 계약 공정의 원칙이구나. 대표적으로 노예계약 무효, 환경계약 무효 뭐 등등이 있다. 나에 의하더라도 자유로운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계약 공정의 원칙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완전히 폐기시켜서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은 자유롭게 맺어야죠. 다만 계약이 자유롭다라는 것에 기대어서 한쪽에 아주 불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반사회적인, 아니 그러면 그 어떤 계약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어떤 계약? 살인 청부 계약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인 청부 계약이라는 걸 만약에 뭐 드라마나 혹은 뭐 영화 이런 데서 봤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무효가 돼야 되죠. 그런 얘기도 바로 다음 강에 또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는 계약 체결에 있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배경 설명을 해드렸고요. 현대사회 민법에서는 가와나 모두 적용된다. 그래서 A, B, C 정리했고 D, E, F 정리했는데 A, B, C 자리를 D, E, F가 대체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민법은 그냥 6개를 다 아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정답은 2번이고요. 드디어 압력밥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민법의 원칙을 쓰시오. 본건에서 이 사건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압력밥솥이 폭발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화상을 입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압력밥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선생님 압력밥솥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죠? 밥 지으려고 압력밥솥을 사용한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 나오는 거냐면 어떤 경우에 헤어드라이어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제조업자한테 책임을 묻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너무 추우니까 드라이어를 켜놓고서 언제부터 헤어드라이어가
히터입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폭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걸 문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아, 제조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쪽은 무과실 책임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어렵지 않고요. 다음 5번 문제. 비판해보자라는 얘기인데, 갑은 땡땡 지역의 길가에 약간의 토지를 갖고 있다. 최근 구청에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 갑의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있었다. 아, 저 사람의 토지를 국가에서 이렇게 좀 수용을 해서 거기다 자전거 도로를 좀 확장을 하자. 도로에 포함되는 모든 토지의 소유자들은 적절한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내주었는데 유독 갑은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땅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비판할 수 있냐. 소유권도 절대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소유권도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소유권 공공의 원칙을 통해서 비판할 수 있죠. 다음 6번. 가나다에 들어갈 걸 다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절대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그럼 바로 읽을 수 있어요. 가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강조한다. 판서되어 있는 내용 보면 바로 도출할 수 있고요. 나는 당사자 간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강조한다. 공정한 계약. 다는 사회적 강자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등장하였다. 그렇죠. 과실 책임의 원칙만 드러내다 보면 오히려 강자들이 책임에서 면피, 그러니까 면책되는 근거로 과실 책임이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무과실 책임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혹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넓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부터 다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이 깊죠. 나와 달리 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강조한다. 여러분, 자기의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건 적어보세요. 이건 과실 책임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리면서 옳지 않은 거 답 5번 골랐죠. 다시 한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책임진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과실 책임주의로서 여기 들어와 있네요. 다가 아니고요. 마지막이 7번인데, 근대 시민사회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그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권리나 자유의 절대성이 빈부의 차이를 크게 하는 등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배경 설명도 다 해드렸는데, 이에 따라 민법에서는 기존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것도 아직도 원칙이죠. 하면서도 공공성과 공정성을 새로운 이념으로 한 조항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 기업.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건 소유권을 좀 강조한 법리로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해결하시면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특히나 이제 현대에 와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새로운 이념으로 한 조항, 이렇게 읽으시면 우리가 정리했던 D, E, F 쪽에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렇죠, 무효로 할 수 있는 거. 반사회질서, 그런 계약의 내용을 담은 것은 무효입니다.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그것도 무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계약 공정의 원칙 이렇게 적으면 답이 니은과 디귿 몇 번? 3번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건이 붙어 있죠. 여기는 그냥 과실 책임 이렇게 써두시면 아, 이쪽은 근대민법의 원칙이구나. 그래서 답 기업과 리을은 답이 될 수 없구나. 니은과 디귿 3번 골랐습니다. 자, 이렇게 99페이지까지 끝냈는데 가장 민법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다 보니 양이 많았다라는 생각인데 앞으로 차근차근 보완하면서 더 두텁게 만드시면 충분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